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목차가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저당권의 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교재는 없어요.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미치는지, 피담보채권에 미치는 범위. 두 번째, 저당 목적물 어디까지 저당권이 미치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경매로 날려버립니다. 자, 저 아파트, 건물, 토지를 경매로 날렸어요. 그러면 A가 낙찰을 받죠. 경낙인. 얘가 만약에 2억에 낙찰을 받았다. 매각 대금, 경매 대가 그래요. 그러면 을은 이 낙찰 대금에서 지채권 어디까지 후순위 권리자, 자기보다 나중에 들어선 놈, 또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 다른 놈을 어디까지 제껴버리고 자기 채권을 배당받느냐, 그 문제예요. 지채권,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저당권의 힘이 미치는지. 이 얘기는 내가 이 낙찰 대금에서 얼마를 땡길 수 있는지 문제예요.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미치는지. 당연히 원본 미칠 거고, 그 다음에 3%, 4% 이자다. 그러면 이자 미치겠고,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땡기느냐. 이게 피담보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두 번째, 저당 목적물, 즉 부동산, 아파트, 건물에 설정했다면 이 목적물 어디까지 저당권의 힘이 미치느냐. 이게 저당 목적물에 어디까지 미치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봅니다. 제목만 일단 봐요. 부합된 물건에 미쳐요. 부합물에 저당권의 힘이 미칩니다. 두 번째, 이 목적물에 종속된 물건, 종물 그래요. 종물에 미쳐요. 종속된 물건이면 종물, 권리면 종된 권리. 주물, 종물 그래요. 주인, 종. 아까 주종의 관계 배웠죠? 거기서 나와요. 주물, 종물.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주인뿐만 아니라 종놈한테도 미쳐요. 그러니까 저당권의 힘은 이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에도 미쳐요. 종놈, 종물에도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세 번째, 가치가 변형된 물건, 가치 변형물에도 저당권의 힘은 미쳐요. 가치 변형물이 뭐다? 우리 이미 배웠어요. 목적물 멸실로 발생한 보험금. 저당권의 힘은 보험금에도 미쳐요. 여기에서 물상대위가 나오는 거예요. 보험금위로 대신 들어갑니다. 물상대위. 가치 변형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힘이 미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당권의 힘이 미치는데, 갑이 저당권을 받고 점유 넘겨주지 않아요. 갑이 여전히 이 아파트에서 살죠. 갑이 사용해요. 설정자가 여전히 사용. 그러면 항상 사용하면 사용 이익이 있어요. 사용하는 이익. 그 다음, 갑이 담보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해주고 지가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하고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어요. 자, 임대하면 월세를 받죠. 이 건물을 지가 사용하면 사용이익, 임대해서 월세 받으면 이걸, 이 월세를 건물에서 나오는 열매, 과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당권의 힘이 설정자 갑이 받는 한 달에 100씩 월세 받아요. 저당권의 힘이 설정자가 받는 월세에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즉 은행이 설정자가 받는 월세를 땡기느냐 못 땡겨요. 저당권 받은 은행이 땡겨요 못 땡겨요. 이 월세 누가 가져가? 당연히 내가 가져가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내 월세를 은행한테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 목적물은 여전히 설정자 갑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익 또는 세준 월세는 은행이 노타치예요. 내가 월세 받는 거지. 내가. 그래서 과실에는 저당권의 힘이 미치지가 않아요. 과실에는 저당권의 힘이 미치지가 않아요. 결국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 저당부동산 어디에까지 힘이 미치느냐는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 종놈에도 미쳐요. 가치가 변형된 물건, 보험금, 수용 보상금에도 저당권의 힘이 미쳐요. 물상대위. 하지만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한 월세, 과실, 차임 채권에는 저당권자는 노타치 미치지 않아요. 그대로 외워요. 저당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동네가 여기예요. 가장 중요해.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 미쳐요, 가치 변형물에는 미쳐요. 하지만 선 그어버렸죠. 저당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하면 월세 생각하시고 차임 채권에는 미치지 않아요. 왜? 월세는 은행이 간섭 못해요. 갑이 내가 월세 받는 거지. 내가 살든가. 그래서 저당권 효력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엄청 중요하다. 오늘은 기본만 했어요. 자, 그러면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종된 권리에 미쳐요. 자, 부합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갑소유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박아요.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그럼 이게 저당 부동산. 그런데 저당권이면 당연히 저당 목적물에 미쳐요. 저당 목적물에 힘이 미친다는 얘기는 이 토지를 얘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토지를 경매로 날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까지 경매 대상이 된다 얘기예요. 따라서 이놈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토지를 경매로 날려버려요. 경매로 날리면 A가 경락받겠죠. 그러면 경락인은 경매 법률행위 아니죠. 민사집행법 교정에 따라 법률 규정 따라서 등기 없이 이 토지 소유권을 바로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바로 취득. 언제? 매각 대금 법원에 다 냈을 때 완납시. 자, 그러면 저당권에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경락인의 소유권이 넘어가요. 저당권에 힘이 미치는 범위라는 얘기는 결국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위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연히 저당 목적물에 미칩니다. 문제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누군가가 나무를 무단으로 심어. A라는 놈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었겠죠. 그 순간 나무는 A 거였는데 갑 땅에 심는 순간 부합의 문제가 발생해요. 붙어버리느냐, 부합되느냐 마느냐.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인데 부동산에 어떤 물건이 붙었어. 부합되느냐 마느냐. 이거 부합돼요 안 돼요? 부합됩니다. 허락 없이 무단으로 어떤 놈이 남의 땅에 나무 심는 순간 부합돼 버려요. 부합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이 나무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A라는 놈이 갑 땅에 나무를 심는 순간 이 나무 소유권은 갑이 먹어버려. 즉 더 이상 A 게 아니라 이 나무도 누가? 갑이 먹어요.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 소유자가 먹어. 그러면 은행이 얘가 돈을 갚지 않아서 원래 은행이 잡은 물건은 토지였어. 근데 나중에 경매 칠 때 보니까 누군가 나무를 심었고 이게 부합됐대요. 그러면 저당권의 힘이 이거 갚아줘. 부합물에까지 미쳐요. 그래서 경락인은 이 부합된 물건까지 소유권을 같이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당권의 힘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 문제예요. 어디까지 경매 대상이 되느냐, 어디까지 경락인이 소유권을 먹느냐 다 같은 말이에요. 부합물에도 저당권이 미친다는 얘기는 부합물에 대해서도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시험 여기까지 나와요. 경락인이 부합됐다면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부합물에 미친다. 이게 부합됐으니까 첫 번째 부합물.
두 번째 미치는 게 저당 부동산,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죠. 자, 종물이란 게 뭐냐? 종된 물건이에요. 종물 반대말은 주물이 있을 거예요. 주된 물건. 주물이 뭐고 종물이 뭐냐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종물이 뭐냐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30년 동안. 그냥 종속된 물건이다. 이 토지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물건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우리 시험은 종물에 미치냐 안 미치냐 그렇게만 나와요. 종물이 뭔지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동산에 종속된 물건, 종물에도 저당권의 힘이 미친다. 그러면 물건이 종놈이면 종물, 물건 물자예요. 권리가 종놈이면 종된 권리. 시험은 종된 권리가 뭔지가 나와요. 이건 해야 돼. 그래서 종된 권리는 대표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지상권. 소유권이 주, 지상권이 종이에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 이와 같이 소유권이 주, 이 지상권은 이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이 종된 권리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지상권, 토지 임차권을 말해요. 자, 인문교재에 제가 안 넣어놨어요. 지금 괜히 했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주, 이놈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예요. 이놈이 종이야. 즉 지상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도 주종의 관계가 있어요. 담보물권만 부종성이 있는 게 아니야. 지상지역 전세도 다 주종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부종성이 중요한 거예요. 부종성이 채권,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상지역 전세도 계속 봐요. 부종성, 수반성. 주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지상권이 필요하고 토지, 임차권, 채권이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된 권리예요. 소유권, 지상권, 권리죠. 그래서 주된 권리, 물건이 아니라 종된 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면 주물, 종물, 권리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저당권의 힘은 이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 임차권에도 미쳐요. 그 얘기는 경락이니 건물을 낙찰받으면 이 건물에 대한 토지 사용권인 지상 임차권도 취득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저당권의 힘이 미친다는 얘기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도 다 경매 대상이 되고, 경매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경락이니 얘들 권리까지 건물 소유권만 뿐만 아니라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건물에 대한 사용권, 지상 임차권도 경락인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의 의미예요. 의미. 시험은 부합물에 미쳐요. 그래서 뭐가 부합물인지 그것만 알면 여기는 다 해결이 돼요. 이건 이제 한 바퀴 일순환 더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목만 부합물에 미쳐요. 종속된 물건, 종물에도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그 다음 가치 변형물, 이건 물상대에서 했어요. 보험금, 보상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상대 할 수 있다. 자, 이제 교재 보면서 정리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특히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여기가 저당권이 제일 잘 나와요. 여기가. 자, 조문 봅니다. 조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조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 다음 종물에도 미친다. 부합물 밑줄, 종물 밑줄. 자 넘어가고 단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목차 봅니다.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그래서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첫 번째 줄. 에이, 하지 뭐. 자, 이거 법전 봅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설정행위, 즉 설정 계약할 때 갑과 을이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 설명 들어봐요. 계약할 때
갑과 을이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요. 우리 혹시나 나중에 부합물이 생기고 종물이 생기더라도 네 저당권의 힘이 여기에 미치지 않기로 합시다. 콜 하면 설정행위로 원래 법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도 미쳐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따라요. 물권 법정지에 따라. 하지만 강제되지 않아. 당사자가 우리는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걸로 특약합시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이 해줬잖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 조문을 배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 조문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한 임의 규정이다 얘기예요. 이해가죠?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법 규정은 A라고 돼 있지만 미쳐요. 하지만 우리 다르게 할게요. B로 특약이 가능하다. 임의 규정. 다 시험 나와요. 자, 가치 변형물에 미쳐. 이건 아까 했어. 어제, 그제. 그러니까 안 해. 자, 과실 갑니다. 내용으로 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 토지 건물에서 발생한 월세, 차임 채권이에요. 차임이 월세예요. 임료. 이 과실에는 저당권의 힘은 미치지 않아요. 왜? 저당권자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당권자가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설정자가 사용하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 타치야. 하지만 자, 설명 들어봐요. 원래 갑이 받는 월세는 은행이 타치가 불가능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건 원칙이고 예외. 이놈이 돈을 안 갚아. 결국 저당권자는 아파트를 경매로 날립니다. 경매를 하려면 항상 이 부동산에 압류 개시 결정을 해요. 압류로 묶어놓고 경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을이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당 부동산에 압류가 됐다고 그러고 압류가 된 후 갑이 받는 월세는 이제는 저당권이 타치 들어가요. 왜?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지금 자기 채권 1억을 땡기려고 경매 들어간 거 아니야. 따라서 압류를 했다는 얘기는 이놈이 돈을 못 갚았다는 얘기야. 따라서 압류 후 받는 월세 100만 원씩은 은행한테 가요. 땡겨버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법조문 봅니다. 법조문 과실에 대한 효력. 자,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과실에는 미치지 않지만 첫 번째 줄 위로 조문. 하지만 그러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은 후 설정자 갑이 이 부동산으로부터 받는 월세는 이제는 저당권의 힘이 미친다. 즉 어디에가 밑줄하고 싶어? 압류 후. 압류 밑줄 후 동그라미.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 미쳐요. 수취한 거기에 밑줄 하세요. 수취하는으로 읽는 게 더 나아요.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쳐. 왜 압류가 들어갔을까요? 안 갚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네 월세 임마 나한테 은행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식으로 월세부터 100만 원씩 차곡차곡 충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설정자 갑이 수취하는 과실 차임 채권에는 월세에는 이제는 미친다. 그대로 외워요. 법조문은 제가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목적물에 관한 범위인데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 미쳐요. 가치 변형물에도 미쳐요. 물상대의. 하지만 과실 차임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가 들어갔고 압류 후 수취하는 과실에는 이제는 미친다. 제가 왜 말을 천천히 한지 알아요? 제 말이 느린 게 아니야. 나중에 되게 빨라져요. 지금은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가 가. 제가 말을 빨리 해버리죠. 그럼 여러분들 못 알아먹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입문 때는 최고로 말을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라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동영상 볼 때 배속 기능이 있죠. 배속 기능은 지금 첫 단계에서 가급적 높이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돼. 생각하면서 들어요.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1.2 이상은 절대 높이지 말아요. 언제 높이느냐? 익숙해졌을 때. 익숙해가지고 최소 10번 이상 들었을 때 그때 1.45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성질이 급하잖아 우리가. 막 1.5로 해가지고 막 자꾸 듣고 싶어. 에이 꽝이야 꽝. 그러지 마. 그냥 원음으로 들었어요. 천천히. 들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정리하고. 그러니까 배속은 언제 활용하느냐? 나중에 익숙해졌을 때 바로바로 들어도 이해가 팍팍 갈 때 그때 배속을 1.3, 1.4, 1.5, 2배속까지도 늘릴 수 있어요. 들린다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이해가 되면 2배속도 들리고 이 내용인데 내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절대 안 들려.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지. 배속. 그러니까 배속은 자기가 들리는 한도 내에서 살짝씩 올려요. 그러니까 가급적 첫 단계에서는 배속을 너무 높이지 마요. 제가 워낙 천천히 말하기 때문에 인문은 1.2 정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들어. 생각하면서. 아셨죠? 아 누가 나보고 말이 느리다고 했어. 저 말 되게 빨라. 나중에는 빨라져요. 5월 달부터는. 지금은 천천히 일부러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생각하면서 잘 음미하시라고. 자 이제 목차 3번으로 갑니다. 저당권의 실행으로 가요. 오른쪽에 적을게요. 저당권의 실행. 그러니까 말 천천히 한다고 가까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일부러 그런 거니까.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의 실행이란 게 뭐냐? 갑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로 날려버리는 거. 이걸 저당권을 실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경매 치는 저당권 실행한다고. 경매. 자, 저당권 실행과 관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목차가 나오는데 민법은 아니 인문서에는 제가 2개만 넣어놨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저당권과 용의권 세입자와의 관계.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 두 번째가 법정 지상권. 이 두 가지 문제만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행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 다음으로 중요해요. 이 다음으로. 그래서 특히 법정지상권 다 중요해요. 나머지 2개 나중에 1월 3월에 할 여기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당권은 이 파트하고 이 파트가 교대로 나와요. 올해 이 파트 나왔으면 내년에 이 파트 나오고 그러면 내후년에 또 이놈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교대로 나오니까 아주 중요해요. 대신 이쪽 파트가 여기가 좀 어려워요. 법정지상권이. 저당권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쪽이에요. 이쪽. 좀 어려워요. 자, 들어봅니다. 잘 이해하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 이게 뭐냐? 을이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경매로 날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A가 낙찰받았어. 근데 이 집에 갑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 용의권은 사용하고 있는 권리자죠. 용익물권자, 전세권자 생각해봐요. 이 집에 전세권자 A란 놈이 A가 이놈이네? 그럼 너는 B로 해줘야지. 뭐 상관없어. 전세권자가 살고 있어요. 기간은 2년. 그런데 전세권자 B라는 놈이 1년쯤 살고 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지. 자, 경락인지 그래요. 전세권자, 내가 당신 사는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방 빼주세요. 내가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세권자 세입자가 용의권자가 이놈한테 대들 수 있는지 문제. 얘 말대로 이사 방 빼줘야 되는지 아니면 남은 기간 1년 남았으니까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전세권자는 물권자이니까 막 대들 수 있다. 그게 안 돼요. 이건. 아, 역시. 그게 작동 안 돼. 왜 그러느냐.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죠. 앞으로 경락인하고 저당권은 같은 편
같은 편이야. 즉 경락인 얘를 쫓아내려면 전세권자 쫓아내려면 저당권자가 이놈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전세권을 이겨버리면 경락인이 내쫓을 수 있고 저당권이 전세권을 못 이겨. 그러면 얘도 못 이겨요. 못 쫓아내. 그러면 저당권하고 이 전세권 양자 중 누가 이기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저당권과 영위권 간에 누가 이기느냐. 저당권이 이겨야 경락인이 내쫓아 세입자.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물권하고 채권이 붙었어요.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겨요. 물권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아무리 갑이 다른 놈한테 10명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이놈들은 담보를 안 잡았어. 나중에 을이 돈을 빌려줬고 저당권을 박아버리면 저당권은 물권이죠. 우선 변제고 때문에 이 10명의 채권자를 다 제껴버려요. 즉 성립 선후에 따라 결정되잖아. 물권이 무조건 채권에 이겨요. 그러면 물권 상호 간에는 누가 이기느냐. 제한물권이 붙었어. 서로 제한물권이 붙었어.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붙었어요. 붙었죠. 누가 이기느냐 문제는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성립 선후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선순위 후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물권끼리는 제한물권끼리예요. 제한물권끼리는 그거 하나 더 하지.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붙었어. 누가 이겨요? 생각 잘해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붙었어. 누가 이겨요? 자,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붙었어. 왜 제가 자꾸 질문을 할까?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붙었어.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야. 제한물권이 이겨요. 그래서 전세권이 소유자 이기지. 왜? 전세 기간만큼은 소유자도 사용 못해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해버리니까 소유자 대신 전세권자가 2년 동안은 독점적으로 살아요. 소유자도 이겨. 제한물권이. 그러면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성립 선후에 따라 결정돼요. 따라서 내가 전세권 들어갔어요. 영위권이에요. 언제? 5월 1일. 그러면 내가 세 들어갈 때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없었어. 깨끗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내 집주인이 나중에 담보대출 일으켜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가도 나는 절대 이사 갈 일이 없다. 안심해도 돼요. 저당권이 없으니까. 역시나 그 후 두 달 후 갑이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했어. 내가 전세 들어간 후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용저예요. 그러면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하고 저당권, 제한물권끼리 누가 이긴다? 성립 선후. 먼저 성립했죠. 얘가 선순위야. 얘는 전세권보다 후순위. 그래서 선순위, 후순위가 나와. 선순위가 후순위 당연히 이기지.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날려서 A가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용저의 경우에는 자, 내가 세입자가 됩니다. 나는 전세권자는 저당권보다 선이죠. 따라서 선순위이기 때문에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해요.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하고 배당받아 나가요. 저당권 밑으로 다 소멸하지 지 윗선은 건들지를 못해요. 왜? 얘가 선바니까. 얘는 지 밑으로만 다 소멸시켜. 따라서 선순위 전세권자는 이 경매도 불구하고 저당권 이기죠. 용이 이겨. 선순위가. 그래서 선순위라면 이 용의권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로 끝나요. 소멸하지 않으니까 남은 기간 저 1년 계속 살 거요 라고 들이댈 수가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다 우리 시험 지문이야. 그래서 용저다 하면 아 내가 선바네. 선바니까
설사 경매로 내가 살던 아파트가 날아가도 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 왜? 선빠니까. 소멸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들이대는 거지. 대항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상이 바뀌죠. 저용이야. 순서가 저용이야. 그러면 내가 전세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쿠 저당권이 나보다 선바가 있네. 혹시나 내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은행이 경매로 날려버리면 나는 중간에 이사 가야겠네. 그 생각해야 돼요. 저당권 밑으로 싹 소멸돼 버려요.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으로 그 밑으로 싹 소멸. 얘가 선순위, 나는 후순위야. 따라서 나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내 전세권은 경매로 소멸. 소멸하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 권리가 없는데 뭔 대항. 그래서 용저냐 저 용이냐에 따라 성립선우예요. 항상 윗놈이 이겨요. 윗놈이. 선순위가 후순위 이겨요. 그래서 우선변제가 후순위 권리자를 제낀다는 얘기야. 선순위 권리자는 못 제껴요.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붙여볼까? 저용 다음에 또 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저당권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거 또 담보대출 받았어. 그러면 교재는 없지만 또 괜히 하는 것 같은데 1번 기준으로 다 소멸돼요. 설사 얘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듣기만 해요. 적지 말고 1월 달에 할 거니까. 2번이 얘가 1번이고 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어요. 왜?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그래요. 그러면 2번이 경매치입니다. 우리 판례가 이거라.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친 경우 경매친 이놈 밑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해요. 모든 저당권은. 즉 최선순위 저당권 기준으로 그 밑으로 소멸해. 1번도 소멸, 그 밑에 이것도 소멸, 그 밑에 1번 기준으로 싹 소멸해요. 이게 저용저예요.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들어갈 때 나는 후빠야. 뒤에 10명이 생기든 얘의 운명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 애초에 들어갈 때 후빠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당권자, 용의권자, 저용이냐, 용저냐에 따라 항상 우리 시험 문제 이게 나와요. 세입자가 이 권리가 소멸하는지 안 하는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용저야 내가 전세권자가 됩니다. 내는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으니까 들이댈 수 있다. 저 용이야. 용이 내가 돼야 돼요. 나는 후빠. 후빠니까 죄지. 후빠니까 소멸. 소멸하니까 권리가 없죠.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저당권과 용의권 관계는 쉬워요. 쉬워.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 그래서 용저냐 저 용이냐에 따라 내가 용이 됩니다. 전세권자가 돼서 아하 내가 선바구나. 선순이니까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에 반해서 저 용은 내가 들어갈 때 이미 저당권이 있죠. 깨갱해야 돼. 깨갱. 혹시나 경매로 날아가면 아우 나는 후빠니 이놈한테 밀렸네. 밀렸어. 나는 후빠니까 경매로 소멸하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저냐 저용이냐에 따라 해결하면 돼요. 자 내용 봅니다. 저당권과 용의권과의 관계 4번에 1번.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해요. 이것도 잘 나와요. 모든 저당권이 소멸해. 저기 봐봐. 얘가 경매치고 얘보다는 얘가 1번이라 이기죠. 그렇다고 소멸 안 하는 게 아니야. 선순위 저당권 비롯한 모든 저당권이 다 소멸. 이것도 우리 기출주문이야. 후순위 저당 이렇게 쓰면 안 돼. 카메라 안 나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치 경우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맞는 질문이야.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 모든 동그라미 모든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해요. 자, 저당권과 제3자의 세입자, 용익권과의 우열. 누가 이기고 열 지느냐의 문제는 저당권과 용익권의 밑줄 성립, 선, 후에 따라요. 성립, 성립선은 등기 순서란 얘기요. 자, 오른쪽 가요. 자, 시험 지문이에요. 오른쪽 두 개가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그러면 저당권과 지상권 중 누가 선바예요? 저당권보다 지상권이 먼저죠. 나는 선바, 선바니까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존재하니까 들이댈 수 있다. 그렇지. 그 다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후 내가 들어섰죠. 나는 후바, 후바니까 소멸. 소멸하니까 권리가 없죠. 없으니까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두 개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바 후바로 하면 돼요. 자, 법정지상권.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는 용저냐 저용이냐 그것만 딱 찾아내면 소멸 여부, 대항 여부가 해결이 돼요. 할만해요. 자, 이제 법정지상권 가요. 법정지상권이 뭐냐? 자, 봐봐요. 갑소유 토지의 갑소유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갑 같았어요. 동일했어. 그런데 갑이 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1억 담보대출 받았죠. 근데 돈을 못 갚으니까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자기 담보잡은 토지를 날려버려요. 그 결과 토지를 저당권은 토지만 설정됐죠. 건물에는 설정 안 됐어요. 따라서 토지만 경매로 날라가. 그 결과 이 토지를 경매로 나온 토지를 저 A가 낙찰받아요. 그래서 A가 토지를 낙찰받아서 매각 등 완납하면 토지 소유자. 건물은 경매로 안 날라갔죠. 건물은 여전히 기존 갑 소유. 즉 토지 건물이 외워요. 토지 건물이 갑 동일하다가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A 갑으로 달라졌어요. 동일하다가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다가 달라졌어.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자, 설명. 책 보지 말고. 자, 전에는 내 땅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땅이 돼 버렸네. 남의 땅 위에 건물이죠. 그러면 이 건물은 A 소유권을 침해. 따라서 토지 소유자 A는 이 건물 철거를 소유권에 기한 물청으로서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남의 땅에 건물이 들어서려면 건물 소유자 갑은 반드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돼. 지상권이든 토지 전세권이든 토지 임차권이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갑은 A를 찾아가요. A야, 나한테 이 토지 사용권을 좀 줘. 그러면 A는 준다 안 준다? 계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유는 지금 이 건물이 5층짜리인데 A는 왜 이 토지 경매에 뛰어들었느냐? 지금 있는 건물을 샥 밀어버리고 100층짜리 건물 올리려고. 돈 많아. 5층 밀어버리고 100층짜리 올려버리려고 A가 경매에 뛰어들었어. 당연히 토지 사용권 계약해달라고 하면 A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빨리 철거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철거될 운명이 있어요. 법이 나서요. 건물 아직도 쓸만해. 시가로 한 10억쯤 해. 10억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법이 이걸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았죠. 건물이 철거되는 걸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이 건물 소유자 갑에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버려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법이 주는데 지상권, 토지 전세권, 채권으로서 토지 임차권 셋 중 가장 힘센 놈을 줘버려. 무려 30년짜리 경관 건물 기준 30년짜리 지상권을 줘버려요.
건물 소유자 갑에게. 이게 법이 준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갑은 30년 동안 이 땅을 사용할 수 있어. 즉 법정 지상권 제도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예요. 검소한 우리 입법자가. 대신 A는 엿된 거야. 자기는 100층짜리 올리려고 경매 뛰어들어 낙찰까지 받았는데 30년 동안 묶여버려요. 월세만 받아야 돼. 즉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돈을 챙긴 거예요. 건물 철거. 왜? 옛날에 못 살아서. 50년대 58년에 민법이 만들어졌죠. A야 네가 참어. 건물 아깝잖아. 그게 법정지상권 제도예요.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중 가장 센 놈 30년짜리 지상권을 줘요. 이게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 취득했다.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 이 두 글자가 뜨면 법률 규정, 법이 권리를 줬어. 항상 권리 취득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두 번째, 법률 규정으로 발생한 지상권. 자,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은 봐요.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저당물이 경매로 날아갔어요. 그 결과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네. 자, 이 말은 저당물 앞에 이 말이 생략돼 있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저당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가 A 값으로 달라졌네요. 자,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토지 소유자 A는 건물 소유자 갑한테 지 땅을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본다. 즉 법이 강제로 지상권을 먹여버립니다. A는 토지 소유자는 이제 30년 동안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법정지상권.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자 설명 들어봐요. 이제 끝났어 여기는.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이걸 외워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갑 동일하다가 저당권자가 친 경매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A 값으로 달라졌을 때 남의 건물,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주는데 어떤 권리를 법이 주느냐? 가장 센 놈, 지상권을 법률 규정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준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하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달라졌네. 건물 소유자가 취득. 건물 소유자가. 자, 이제 저당권 침해 가요. 5번. 자, 법정지상권 받고 저당권 침해. 아까 했어요.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침해 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 예방만 인정. 이유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별 3개. 이거 한 5번 나왔어. 4번 5번. 지역권은 6, 7번 나왔고. 자, 저당권의 처분 다 한 거예요. 내용 봐요. 저당권은 종놈이기 때문에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함께 처분해야 돼. 함께. 자, 따라서 부종성. 저당권은 종놈이기 때문에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분리 나오면 양도하지 못한다로 끝나야 돼. 또 분리해서 저당권만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한다. 부종성 때문에. 자,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 시효가 완성됐거나 기타 변제 등으로 돈 갚았죠. 아무튼 채권이 소멸이야. 채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종놈인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요. 부종성이야. 부종성. 그래서 이놈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제 모든 교재는 입문서도 마찬가지고 몇 개 기초를 위한 지문 빼놓고는 다 우리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 제가 기출지문으로 교재를 구성을 해요. 다음에 저는 5월 달부터 요약집으로 가는데 거기도 우리 기출을 제가 편집해 가지고 다 박아요. 그냥 공부 요약집 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효과까지 생겨요. 제 요약집은 단순한 요약집이 아니에요. 거의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는 요약집이에요. 제가 예전에 27회 공부할 때
요약집을 다 사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저는 인강도 거 있으니까 그때 변호사 할 때라 요약집을 다 6과목을 사봤는데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왜? 너무 부실해서 너무 요약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기본서를 다 본 상태에서 요약집 못 읽겠더라고. 너무 빠진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기본서로 끝까지 갔어요. 기본서 끝까지 가도 돼요. 대신 기본서를 밑줄을 잘 그어야 돼요. 기본서를 요약집 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서를 밑줄을 잘 그었어요. 묶고 동그라미하고 별표하고. 저는 시험 볼 때까지 기본서로 갔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대신 전제가 밑줄을 잘 그어서 그것만 보는 거야. 나중에 다른 데는 눈이 가면 안 돼. 그러면 가능해. 하지만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약집을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요약집을 학원에서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약집을 거의 기본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요약집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집으로 끝까지 가도 돼요. 거기 절대 벗어나잖아요. 몇 개 흘러간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러면 요약집을 좀 빨리 하면 어때요? 1월이나 3월? 아니요. 저는 5월이에요. 이유 1월부터 기본서 가죠. 민법은 기본서에도 봐야 돼요. 요약집부터 처음부터 들이대면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제가 기본서 같이 만들어도 그래도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약집은 5월부터 갈 거예요. 대신 기본서를 이제 우리 1월부터는 기본서로 가잖아요. 기본서를 제가 다 설명하고 지금과 같이 밑줄을 그어드려요. 기본서를 보실 때 제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은 의 파트 그런 거 빼놓고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제가 표시한 부분, 그날 강의한 부분, 별 3개 한 부분 그런 걸 차라리 5번을 더 봐버려요. 나머지는 아직 하지 않은 내용이라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한두 바퀴 순환해야 이해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제가 단계를 쭉쭉 계단식 밟잖아요. 혼자 읽어버리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효율성이 낮아요. 그 순환에 4시간 동안 배운 것 그걸 기본서에 밑줄 잘 긋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복습하는 거예요. 다른 건 굳이 안 읽어도 돼요. 대신 거기와 관련된 내용은 기본서에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 특히 민법 이해 과목이라 그냥 단답형으로 외우고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민법은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기본서는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요약집으로 빨리 가는 추세인데 저는 반대예요. 기본서가 중요해요. 2차 과목도 마찬가지. 2차 과목도 저는 기본서를 보실 것을 권해요. 당분간은. 최소 3월, 4월까지는 2차 과목도 기본서에서 밑줄 잘 그어요. 기본서를 요약집 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약집으로 가면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요약집은 저는 반대예요. 저는 얄팍하게 공부하려는 거 좋지 않아요. 단순 암기화 만드는 거예요. 공부는 단순 암기가 아니야. 뭔지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바탕된 상태에서 외우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 맞게 하시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고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돼서 저당권 다 했기 때문에 10분간 쉬고 마지막 계약법 계약 해제 그 앞부분 살짝 스크린 해드릴게요.